복숭아 왜 먹어요? 맛있어서요? 맛있은 게 먹지. 맛있으니까. 네. 또 여러분 복숭아 왜 먹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복숭아 왜 먹어요라는 요 제목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복숭아 알칼리성 제철 과일이에요. 이거 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알칼리성 과일이라는 거. 그리고 불로장생 과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유기산이라든지 비타민 A, C 등 다양한 영양소가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리고 복숭아 많이 먹으면 피로 회복에 좋고 피부 미용에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여기 당도 있어요, 없어요? 당도가 좋아서. 여러분, 우리 복숭아 맛이 좋아서 먹는다고 이러면 난리 나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수입 과일 여러분들 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손가락이면 거의 다 됐어요, 그죠? 바나나, 파인애플, 뭐 오렌지, 뭐 한 5손가락이면 다 꼽았어. 근데 지금 최근에 수입 과일은 어때요? 10손가락 아니라 10발가락까지도 다 못 세려요, 그죠?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근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걔네들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우리 복숭아보다도 더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죠? 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숭아는 맛있으니까 소비자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이런 전략으로 홍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우리 복숭아 왜 먹어요? 이것 때문에 먹어요. 네. 피부 미용에 좋고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좋고 당도는 없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복숭아 말고 뭐 먹어? 복숭아 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네. 자, 여러분 제가 요 사진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작년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딱딱이 복숭아 35,000원이죠. 여기 옆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10kg 박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10kg 막박스잖아요, 그죠? 이 안에 내용물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작년에 35,000원짜리 10kg 35,000원. 그러면 4.5kg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네, 반절. 얼마예요? 네, 17,500원. 4.5kg짜리 17,500원짜리 그 복숭아 내용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있으시죠? 자,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이 내용물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들 2018년도에는 이게 17,500원까지 갔는데 2017년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혹시 2017년도에 이거 17,000원, 15,000원 받을 수 있었어요? 예, 못 받았어요. 이거 사실 이런 복숭아 공판장에서 가져오지 못하게 했어요. 예, 가져오지 못하게.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지금 천도 아니냐고, 천도 복숭아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천도 복숭아 아니고 복숭아입니다. 네, 복숭아. 이게 저희들 옥션 지역에 마트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마트에서. 근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그러면 비싼 가격이 형성됐을까요? 왜? 가물어가지고. 여러분들 저 혼자만 이렇게 비싸게 받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받았죠? 아닌 것처럼 전부 다 표정을 지으시네. 작년에 사실 복숭아 몇 년치 농사 지어서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시죠? 네. 그죠? 네. 이 원인이 뭐였을까요? 냉해 피해. 네, 맞아요. 냉해 피해도 있고 해가지고 생산량 자체가 적었어요, 그죠? 그리고 가브. 예.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당도 엄청 좋았어요. 예, 당도 좋아. 그러니까 결국은 냉해 피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개화기 전후로 해서 계속 저온이 계속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분 수정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특히
조생종 같은 경우에 과가 굉장히 작았죠, 그죠? 일반적으로. 하긴 뭐 조생종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전부 다 거리가 좀 예전보다는 좀 작았어요, 그죠? 지금 요거처럼 보면 요 8월 16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몇 과예요? 20과 넘죠? 이거 2017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2017년도에는 이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공판장에서. 제가 기억하는데 8월 16일 정도면요. 저희들 옥천 지역 같은 경우는 축제가, 복숭아 축제가 7월 말이면 끝나요. 7월 말에 복숭아 축제가 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가격이 좀 떨어져요.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죠? 그죠? 8월 초 이때가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이 정도 과 2017년도에는 공판장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네,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고 한 박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원, 6,000원 받기도 쉽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3,000원, 4,000원이면 그 박스 값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작년에 이거 얼마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 받으셨어요? 네. 많이 받으셨어요, 그죠? 네, 많이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냉해 피해도 받고 수분 수정 시기에 저온 피해도 받고 그래가지고 생산량 자체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그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저도 이게 아닌가 싶어요. 당도. 네. 여기 지금 제가 8월 3일 날 찍는데 이게 몇 브릭스라고 돼 있어요? 16.2브릭스. 여러분들 2017년도 혹시 기억하세요? 2017년도는 어땠는가 하면 저온이 있었던 건 아닌데 비가 좀 많았어요, 그죠? 네, 비가 많으면 우리 복숭아 어때요? 맞아요. 우리 복숭아는 보통 한 10브릭스 정도만 돼도 10브릭스만 넘어도 단맛을 느끼잖아요, 그죠? 네, 단맛을 느끼는데 실제로 재작년 같은 경우는 10브릭스 안 나오는 복숭아가 너무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10브릭스만 넘어도 단맛을 느낀다는데 16.2브릭스 이거 어지간한 복숭아는 전부 다 15브릭스 다 넘었어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당도가 나왔던 해가 작년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작년에 그렇게 당도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비가 안 왔으니까.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상 기상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복숭아가 좋은 면으로 작용한 게 당도고 나쁜 면으로 작용한 게 뭐예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과가 작아지고. 네. 또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작년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걸요? 봉지 쌀 때쯤 크기가 수확 때까지 그대로 그 크기가 그대로 유지됐어. 그죠? 그리고 봉지 안에서 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낙과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원인이 다 뭐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 기상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복숭아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상 기상 환경 그 꼭 기억을 하셔요. 야, 이상 기상 극복할 수 있는 약 없나? 약은 없는데요.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은 있어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최근에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 과일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뭐 사과 껍질을 깎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선호해요, 안 해요? 소비자들이? 선호 안 하잖아요. 굉장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간편하게 먹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아주 깔끔한 그런 과일 형태로 이게 소비 패턴이 자꾸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잘 인식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복숭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요, 전체적인 그 과수 재배 면적은 여러분들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참 제가 저 익산 쪽에서 이 RC를 빠져나와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복숭아 밭은 딱 한 군데밖에 못 봤는데 여러분들 복숭아 어디다 심으세요?
하나도 못 봤어요. 길가 역도가 별로 없어요. 아, 길가 옆은 별로 없고 좀 안쪽으로 다 있으시구나. 여러분들 복숭아는 어때요? 여기 복숭아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과, 배, 포도 이런 것도 늘어나요? 우리가 이제 전통 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뭐 이런 뭐 5대 과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늘어나는 과수는요. 복숭아를 제외하고는 포도도 최근에 조금 늘어난다. 샤인마스카트 그 포도 그 품종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데 근데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요. 늘어나는 추세는 복숭아밖에 없어요. 네, 복숭아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늘어나요? 가격이 괜찮으니까. 네, 돈이 되지 그죠? 여러분들 돈 되죠? 네, 돈이 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숭아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과일 재배 면적의 변화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숭아가 계속 늘어나면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복숭아도 폐원 받은 적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폐원 받은 적 있어요. 네. 전주에서도 많이 받았다. 왜 폐원을 받을까요? 오늘은 많은 네,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가격이 폭락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폐원을 이렇게 받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최근에 그 우리 복숭아 이 상황은 어때요? 재배 면적이 사실은 폐원을 논할 만한 면적이에요. 앞으로 5년간 네. 또 폐업 나와. 오늘부터 출판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래요? 여기도 답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상 기상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복숭아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 다 달라요. 해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내년에는 내가 진짜 잘해봐야지 라고 생각 다들 하시고 새해를 맞으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했던 노력이 그 다음에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해 그렇게 자주 있으시던가요? 없죠. 그것 때문에 복숭아 재배 면적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격 유지가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복숭아 생산량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올해 늘어나 예상이.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네, 확실히 늘어나. 그 근거가 뭐예요? 겨울에 날이 따숩으니까 일찍 거기 나무가 아마 이 근거를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지난 겨울에 좀 따뜻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늘어날 거다. 재배 면적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2018년도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2018년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2018년도 생산량이 늘긴 늘었어요. 늘긴 늘었는데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양을 다 충족하고 넘칠 만큼 늘었느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대박 나실 것 같은데 올해도 이러면 박수 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일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왜 일본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도 포커스는 이상 기상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복숭아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복숭아 재배 면적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지. 일본이 많지.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재배 면적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표에 보신 거 어때요? 쪽쭉. 네, 적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적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적을까요? 우리 그 복숭아 여러분들 재배하시는 데서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 부족한 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일본 농촌의 그 인구 감소, 농촌의 붕괴 이런 현상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 면적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는 우리보다 상당히 먼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언젠가는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2017년 이후에도 계속 심으신 분들 계시죠? 네, 안 심었어요. 그러신가요? 좀 됐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핵심 농가들만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는데, 근데 복숭아 가격은 어때요? 우리하고 혹시 일본 견학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시죠? 네, 갔다 왔어요. 네, 많으시죠, 그죠? 우리보다 비싸지. 네,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죠? 훨씬 비싸요. 그리고 상품성도 어때요? 우리보다 좋다고 느껴져요? 어때요? 관광용으로 소비자를 끓이잖아. 네. 끓여갖고.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왔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비슷한데, 그 일본이 처해 있는 어떤 그 문제 환경을 극복하는 노력은 우리보다 좀 더 앞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봉지. 혹시 이중봉지 싸시는 분 계세요, 여기도? 완주도?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봉지를 싸는 이유가 뭐예요? 봉지를 싸는 이유? 맨 처음에 우리가 봉지 재배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죠? 예전에는 봉지 재배 안 했어요. 근데 봉지를 이렇게 하게 된 게 왜 봉지 재배를 하게 됐죠? 기억하세요, 혹시? 원래 방지 네, 맞아요. 대표적인 처음에 우리의 목적이 심식나방 때문이었어요. 심심해. 네, 심식나방. 심식나방 방제를 위해서 물론 이제 농약으로도 방지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친환경적인 방제 그 기술로 봉지를 도입을 했어요. 이것도 일본에서 도입한 거예요.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병해충 말고 또 봉지 싸면 좋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때깔이 좋아지는 거예요. 때깔이. 근데 사실은 이게 때깔 좋아진다는 이 빛깔이 좋아지는 거, 화려해지 미려한 색깔이 이렇게 나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첫째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첫째 목표는 병해충 방지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일본은 왜 이중봉지를 할까요? 왜 이중봉지를 할까요? 호봉지가 비싸요? 이중봉지가 비싸요? 혹시? 여러분 비싼 줄은 아시네요? 사용은 안 하셔도. 봉지 씌우는 건 어때요? 호봉지가 좋을까요? 이중봉지가 좋을까요? 네. 호봉지 5개 쌀 때 이중봉지 1개 쌀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근데 뭐 이중봉지 하시는 분들 보면 이중봉지나 호봉지나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중봉지 하면 돈이 더 들어요, 그죠? 더 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이중봉지 쓰니까 우리도 이중봉지를 쓰십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중봉지를 쓰게 됐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병해충 때문에 심식나방이나 순나방 때문에 이거를 봉지를 도입을 했는데, 봉지 재배를 도입했는데, 일본에서는 그 호봉지 가지고 안 되고 이중봉지를 사용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병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빛깔 때문에, 빛깔. 색깔 때문에. 색깔을 조금 더 미려한 색, 더 예쁜 색을 내기 위해서. 이중봉지 싸면 색깔이 더 예뻐지는 거 아시죠? 확실히 좋아. 이중봉지하고 호봉지하고 이거 싼 거 보면 이 외관상 색깔에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나요. 이뻐 보이. 근데 우리 한 발자국 더 나가보자고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호봉지를 싸서 빛깔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안 드세요, 혹시? 그죠? 그런 생각 들죠? 호봉지 가지고 색깔 내는 그런 환경에서 환경이 바뀐 거예요. 호봉지 가지고 안 돼.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중봉지 쓰시는 분들을 보면 색깔도 색깔이지만 미세열과이죠. 미세열과. 혹시 진미라는 품종 아세요? 진미? 진미라는 품종이라든지 용태골드 같은 경우도 좀 그래요. 미세열과가 좀 있잖아요. 그 미세열과를 이중봉지를 싸면요 없어져요.
이중봉지를 써. 왜 그럴까요? 이중봉지 쓰면 왜 그럴까요? 호봉지가 햇빛을 더 많이 받게 해요? 이중봉지가 더 많이 받게 해요? 호봉지가 더 많아. 네, 맞아요. 호봉지가 햇빛을 더 많이 받게 해요. 그만큼 햇빛을 많이 차단시켜가지고 생장, 얘네들이 크는 동안에 햇빛을 좀 덜 받게 해서 미세 열과를 방지하는 거예요. 요것도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일본 사람들도 그래요. 일본 사람들도 그러니까 고품질 복숭아 생산하기 위해서 미세 열과 방지하기 위해서 색깔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없던 환경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봉지 쓰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이 바닥에 거. 위에 거 보지 마시고요. 위에 거는 이중봉지 겉봉지 벗겨놓은 거겠죠? 네. 요거 밑에. 바닥 복숭아 생년이라고 깔았지. 네. 근데 이게 소재가 뭔지 아세요 혹시? 햇빛투가. 이게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 보면 바닥에 뭐 깔아요? 은박지 깔잖아. 우리 복숭아에 은박지 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따라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까는 데가 있어요. 이제 어디 우리가 지난 모르는 게 일본도 깔았더라고. 네. 까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은박지는 있잖아요. 은박지는 된다 안 된다를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면 은박지는 위험하다. 네. 은박지는 왜 위험한가면 사과밭에 은박지 깔아놓은 사과밭에 딱 들어가 보면요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근데 우리 복숭아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한여름이잖아요. 자칫 조금 그 각도가 조금 잘못 맞으면 복숭아 전부 다 데여버려요. 근데 지금 이건 뭔가면 타이팩이라는 소재예요. 타이팩. 혹시 여러분들 제주 감귤밭에 이렇게 하얗게 깔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타이팩 감귤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면 이 소재가 강우를 완전히 차단해요. 밖에서 비가 오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나 습기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재예요. 괜찮겠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써요. 이거 쓰는 이유는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색을 위해서 이거 쓴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이중봉지 요거 있잖아요. 이거는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일본이 3, 4년 사이에 이중봉지를 안 싼 농가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거의 80% 이상이 이걸 써요. 과거 한 4, 5년 전만 해도요. 이 사람들, 일본 사람들, 저희들 이제 가면 우리는 이중봉지 실험을 한다. 이중봉지 싸는 실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게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농가들이 전부가 다 이걸 쓰더라고. 이 타이팩, 이 반사필름은 어떠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 3, 4년 전에는 요거 자기들 실험한다고 우리한테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했는데 지금 최근 2, 3년 사이에는 몇 % 정도 쓰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중봉지는 거의 80%내서 90% 이상 쓰고 요 타이팩 반사필름은 한 7, 80% 이렇게 써요. 요거를 써야만이 되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죠?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만생종 최근 몇 년 동안에 만생종 쪽에서요. 이상얼룩 증상 많이 나타나죠? 이상얼룩 증상. 이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따가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해칼 관련된 문제. 우리 조생종은 당연히 해칼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재배하시잖아요. 네, 했는데 근데 중만생종 천중도 이후의 품종들 해칼 그렇게 많았어요? 과거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셨을걸. 중만생종 해칼 같은 경우도 특히 작년에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해칼은 언제 발생해요? 만약에 이제 8월 한 말쯤에 수확하는 수미 품종 같은 경우에 해칼이 발생했어. 그거 해칼 언제 발생한 거예요? 원래는? 비가 많이 왔어.
시기가 발생한 시기가 병역이 5월달에 발생. 5월달에 발생한 게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죠? 네, 나타난 거예요. 이런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그 여러 가지 현상들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 사장님 말씀만. 이상 기상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복숭아, 걔네들의 현상이에요. 네, 현상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중봉지 쓰고 타이팩 그 소재 이 반사필름 쓰고 하는 이 부분이 자기네들의 그 환경, 이상 기상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우리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아직 안 되죠. 우리는 그 환경이 아닌데. 아니, 그 환경이 아니에요. 그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이상 기상 일본이 처해 있는 이상 기상과는 좀 다른 이상 기상이 우리는 지금 와 있어요. 우리도 와 있어.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넣었는데 요거를 제가 하나 넣었는데 뭔가면 그 타이팩 있잖아요. 타이팩 그 반사필름이 반사필름을 딱 깔면 여러분 요거 새파랗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요거 타이팩 소재를 덮었던 거를 딱 벗기면 이렇게 새파랗게 있어요. 네, 새파랗게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사과에서 사용하는 은박지 있잖아요. 은박지를 딱 깔면 그 밑에 초생이 죽어요, 안 죽어요? 땅에 죽어버리지. 네, 죽어요. 뜨거워서 다 죽어. 죽는데 일본 사람들이 쓰는 그 타이팩 소재 반사 이 필름은 이렇게 초생이 살아 있어요. 이 초생이 살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빛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빛이 들어간다는 말이고 이 밑에 있는 그 식물들이 초생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움직인다는 말은 그만큼 호흡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분을 소모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소모한다는 말이에요. 햇빛도 투과한다. 네, 소모하면서 햇빛도 투과되고 빛도 투과되고 초생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이팩이라는 소재가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에서 바깥으로는 수분이 나간다고, 그죠?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지. 네, 당연히 당도도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색을 중심으로 타이팩을 도입하는 것도 물론 생각해 볼 필요 있지만 당도 향상을 위한 소재로도 타이팩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네들이 하는 어떤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거에 우리가 너무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는 좀 더 응용된 모습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요 사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예, 도장지 많죠? 예. 여러분들 밭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농사짓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래요? 없어. 아니 저는 사실 요거 일본에서 찍은 거거든요. 제가 2017년 7월 11일 정도인데 야마나시에서 찍은 건데 제가 이거 보고 일본 복숭아 농업인들이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처음에 딱 보고 우리 농가 분들도 이거 비슷한 이거 뭐 지금 우리 사장 여기는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 녹천 지역은 사실 많거든요. 이 정도. 네. 요 시점에서 제가 이거 6월 20일 날 작년에 6월 20일 날 그 야마나시 사실은 비슷한 밭이에요. 6월 20일 날 여러분들 신초 적심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이거 적심이 아니에요. 신초 잘라놓은 거예요. 네, 신초 잘라놓은 거예요. 그죠? 길이가 엄청 길죠? 그래서 이거 우리 농가랑 뭐 별다를 바가 없는데 네. 근데 일본 농가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 기대 수준에는 조금 못 미쳤어요. 못 미쳤는데 이게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네,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야마나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이중봉지라든지 타이팩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진 기술이라는 것을 많이 도입한 곳이 일본 야마나시잖아요. 일본 야마나시 쪽이 이본주지 기심자연흥의
기본적인 수영 그거를 우리가 그쪽에서 많이 도입을 했어요. 많이 도입을 해서 생육기 때 적심도 하고 유인도 하고 수학 전 전정도 하고 가을 전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관리하는 그 기술을 우리가 많이 도입을 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 지금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다시 단계. 네, 이상기상 때문이라니까요. 이상. 이상기상 때문에 잘라버리면.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2017년도에 갔을 때는 봄에 가뭄이 엄청 심했어요. 우기도 심했지만 일본도 가뭄이 엄청 심했거든요. 가뭄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당시에 그 제가 운 좋게도 저희들이 간 그 밭에 그 일본 농원에 우리 그 한농대 아시죠? 네, 한농대 학생들이 실습을 나와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1월 달부터 실습을 나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물어봤죠. 관수 시설이 전부 다 돼 있는데 관수를 한 흔적이 없어요. 굉장히 가문데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학생님 이게 진짜 관수 안 하더냐고. 그 학생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면요. 자기가 1월 달에 왔는데 1월 달에 와서 지금까지 쭉 그때 저희들이 간 게 7월 달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사장님이 밤에 자기들 몰래 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관수하는 건 못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복숭아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 봉지 재배하는 거 과거에는 우리 봉지 재배 안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 복숭아 과원에 관수 시설 들어온 거 이거 몇 년 안 됐어요. 그죠? 복숭아는 관수 없이 하는 과수라고 인식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옥천 같은 경우도 복숭아 주산지였는데 과거에는 이 복숭아 밭에 관수하는 거 이거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일본 야마나시 쪽에서 그걸 도입한 거거든요. 일본 야마나시에 가니까 전부 다 관수 시설 전부 다 했어. 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런 과일처럼 복숭아도 전부 다 관수 시설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이죠. 관수를 한 번도 안 하는 농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와 때문에 그런 거, 담도 때문에 그런 거. 강도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관수를 하면 어때요? 맛있- 관수를 하면 과는 커요, 작아요? 커지지. 과는 커요. 왜 과가 커져요? 우리 있으니까 수분 때문에. 우리가 관수를 하면 비료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비료의 효율성을 더 높여요. 네, 높여요. 그러면 관수를 억제하면, 네, 할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유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역시 강우가 예전처럼 예측할 수 있는 강우가 지금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몇 년 사이에, 한 2, 3년 사이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강우 환경에 놓여 있어요?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월동기 같은 경우는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강우량이 많아요, 적어요, 원래? 많죠. 올해는 적었어요. 국민이 적지. 2017년 월동하고 지금 2018년 월동하고 2019년 월동기하고 네, 강우 원래가 적다고 생각되세요? 네. 근데 여기는 지역에 따라 비료- 틀리니까. 네,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린데 저희 옥천 지역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비료- 2018년보다는 좀 많아요. 비료- 그렇다고 해서 뭐 몇 배 많은 건 아니고요. 한 30%, 20%, 30% 좀 더 많아요. 근데 온도가 더 높아져 버렸어요. 온도가. 그럼 온도가 더 높아져 버리면 비가 온 게 그만큼 더 빨리 말라요? 덜 말라요? 빨리 말라요. 그래서 실제로 느끼는 거는 작년보다 비가 적게 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신초 이렇게 이 시기에 6월 20일쯤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우거져가지고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실수가 많다는 얘기. 예, 맞아요.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름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기상이라는 그거를 큰 타이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 과원은
너무 과영양이다. 과영양이다. 그거 하나 더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7월 10일 날이거든요. 이 주변을 이렇게 예측하면서 이 흙이 이렇게 드러날 정도, 초생 재배하는 데인데 흙이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7월 10일쯤인데 7월 10일 날 여러분들 복숭아 가온 로타리 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로타리 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난리 나요. 그때는 하시는 거 아닌데. 근데 지금 이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로타리를 친 것 같지는 않은데 흙을 약간 이렇게 노타리를 해줘야 약간 이거 흙을 뒤잡은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세예요. 수세가. 지금 여기 이거 신초들 이거 보이시죠? 그게 다 그것이 잘라준 네, 것입니다. 잘라준 거예요. 근데 이 양이 한 4, 5년 전에 제가 갔을 때 봤던 양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길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잘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자연유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연유? 대덕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일본 야마나시 쪽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영이라는 이번 주지 개심 자연형을 이번 주지 개심 자연형 농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의 수영이라든지 기존의 그 재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생각해낸 수영 중에 하나가 자연유라고 하는 수영입니다. 대덕유 자연유라고 하는 수영인데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품질 좋은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서 특히 기상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어떤 그 생산량이라든지 상품성이라든지 이거 좌우되지 않는 그런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한 수영이라든지 재배 기술을 고민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만든 수영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지 개심 자연형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이번 주지 개심 자연형은 어때요? 지금 저 상단부 저렇게 안 두죠? 네.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그죠? 네, 거꾸로예요. 근데 왜 저렇게 뒀을까요? 왜? 위쪽이 더 가분수예요, 그죠? 네, 가분수. 우리가 이번 주지 개심 자연형에서도 보면 상단부 쪽에 과일이 맛있어요. 밑에가 맛있어요? 위치가 항상 좋지. 네. 위에가 맛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이번 주지 개심 자연형을 수영을 고수하려고 하면 그 상단부 전정량이 많아요, 적어요? 상단부 전정량이 많이 잘라. 많잖아요. 많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상단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계 전정에서 전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부분 어때요? 반발 성장에 생육기 때는 많이 나오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덜 자르면 이렇게 돼요. 손을 안 대면 들어.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존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방식을 계속 고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아까 보신 대덕류의 과원 토양 pH예요. 그리고 요거는 야마나시 이번 주지 개심 자연형의 그 과원의 pH예요. 대덕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정량을 최대한 줄이는 부분 그리고 상단부를 많이 두는 부분 그 부분 특징이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비료 양을 굉장히 억제를 해요. 특히 화학 비료는 거의 안 주다시피 해요. 네.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도 해마다 그 주는 양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이번 주지 개심 자연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주는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지금 여러분들 그 과원에
기비하셨죠? 가을에 가을에 하셨죠?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탭이라고 하셨는데 완전히 그냥 소거름 그 발효된 그 탭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유기질 비료, 완효성 비료예요. 그거 몇 포씩 주셨어요? 한 나무에 몇 포씩 주셨어요? 뭐 다 다르겠지. 뭐 유목 같은 경우는 뭐 선나무에 하나씩 줬을 수도 있고, 성목 같은 경우는 한 나무에 하나씩 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번 주지 기심자연형에서는 비료 양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생육기 때 적심도 해야 되고 유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동계 전쟁 때 전적 양도 그만큼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양이 좀 과해질 수 있는 환경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변하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pH가 변해버려요. pH가. 특히 가축분 유기질 비료를 많이 주면 pH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요. 아시는구나. 네, 올라가요. pH. 여러분 포대거름 있잖아요. 그 뭐 돈분이든 개분이든 우분이든 간에 그 저 가축분 유기질 비료 그 포대 탭이 그거 pH를 재보면 그 pH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8 정도 돼요. 8에서 9 정도 돼요. pH 8, 9 정도 되면 그거 계속 쓰면 그 땅은 알칼리화 되겠어요? 산성화 되겠어요? 알칼리화 되는 거예요. pH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알칼리화예요. 산성은 7 이하. 7 이하. 지금 여기처럼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는요 5.5에서 6.5 사이예요. pH 적정 pH가.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6.8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pH가 높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pH가 높은 밭, 영양분이 많은 밭에서는 향이 없어요. 복숭아 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느끼지 못하셨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과는 크고 당도도 괜찮고 빛깔도 괜찮은데 향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 저는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향이 없어요. 향. 자연유 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연유 하시는 분들이 잃어버린 향을 찾는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질소질 있잖아요. 질소질이 너무 많으면 향 잃어버려요. 과를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 시기에 질소질과 가리 인산질의 그 비율을 조정해서 색은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봉지 재배를 하든지 이중 봉지 재배를 해서 색은 낼 수 있는데 향은 못 잡는 거예요. 향은. 그래서 이분들 그 자연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pH에도 굉장히 민감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pH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봐. pH. 토양 검정은 하세요? 토양 검정 하죠. 네, 토양 검정 하시죠? 네. 네. 그러면 pH 기억 못 하셔서 그런 건지 알고는 계시죠? 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이번 주지 계속 자연형의 그 문제점을 조금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 대등유 같은 경우는 요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사실 굉장히 쉬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복숭아 생리장애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도 소제목 그렇게 돼 있죠. 이상기상 환경 속의 복숭아 이렇게 되죠, 그죠? 사실 생리장애와 여러분 병과의 차이 아세요 혹시? 병은 어때요? 병원균이 있어가지고 원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명확하죠. 그렇죠. 명확해요. 근데 생리장애는 어때요? 기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뭐예요? 작년에 저것이 많이 생겼어요. 응, 수지 증상이잖아요. 수지 현상이. 요 수지 증상이 대표적인 생리장애인데요. 이 원인이 뭐라요? 기후가 이상이 있습니다. 이 원인. 혹시 어떤 분들 병 때문에 그렇다고, 충 때문에 그렇다고, 유리나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피해, 나무 좀 피해,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는 수분이 네. 많으면 저기 나온다. 그리고 예,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수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배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 그죠? 배수 철저를 처방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있잖아요. 또 너무 가물어서 적절한 관수 처방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벌써 몇 가지예요? 이 생리장애가 이래요. 명확하지 않아요. 다양한 원인 속에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원인에 맞는 그 해답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게 이 생리장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는 저는 말하기는 더 쉽겠죠, 그죠? 여러분도 좀 혼란스럽지만 자, 여러분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 경험하신 분 많으시죠? 제가 최근 저희들 지역도 한 3년 사이에 이것 때문에 참 출하를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거 언제 발견돼요? 예, 이거 수확하려고 까보면 이 증상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일찍 봉지가 터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봉지가 안 터지는 게 좋겠어요? 요 증상 좀 심한 밭 같은 경우는. 일찍 터지는 게 나아. 네, 맞아. 일찍 터지는 게 좋아요. 요런 밭은 좀 일찍 터지는. 그러면 결국은 봉지를 좀 작은 거를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네, 봉지를 좀 작은 거를 하시는 게 낫고.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 9월 5일날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1000mm인가 아닌가? 하여간 저희들 쪽에 있는 품종인데 이것도 2년 연차 계속 이러더라고요. 2년 연차 계속 이러는데 지금 봉지 보시면 터질 봉지예요? 안 터질 봉지예요? 안 터질 뻔. 네, 안 터질 봉지. 제가 분명히 이거 터질 수 있는 봉지로 싸십시오 했는데 이게 그대로 싸셨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이런 증상 나타나죠.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는데 봉지 터지는 봉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요게 석회 유황합제 쓰시죠. 예. 우리 그 복숭아에는 많이 쓰잖아요. 예. 요거 심한 밭은 석회 유황합제 반드시 써야 돼요. 요게 이상 얼룩 증상이 회성병이라든지 뭐 탄저병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병원균이 아니라 공균 중에 떠다니는 부생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봉지라든지 석회융합제 사용하시는 거라든지 요 정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해주세요. 열가. 예, 요거 10가지 그죠? 표피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거. 요거 작년에 조금 심했어요, 그죠? 자, 요거는 어때요? 요것도 10가지 그죠? 이거 봉합선 주변이에요, 그죠? 예, 봉합선 주변에 이렇게 열과가 생기는데 이거 단순한 열과예요? 열가 아니고 품종이 그런 품종이 있더만. 이게 있잖아요. 그 빨간 이거. 요 안에 헤칼이 나서 이래요. 헤칼이 나서. 칼이 나서. 네, 헤칼 때문에. 헤칼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또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건 어때요? 이거 작년에 SNS 쪽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오르내렸던 사진 중에 하나예요. 뭐 같아요? 이렇게 먹는 것처럼. 봄에 이것도 헤칼이에요. 이것도 헤칼. 그것도 헷갈려? 네, 이것도 헤칼.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뭔가면 핵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핵이 이렇게 깨지면 우리 복숭아에는 상처가 나면 뭐가 발생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수지 발생하잖아요. 네, 수지가 발생하는데 핵이 이렇게 깨지면 그 깨진 핵에서 수지가 발생을 해요. 그 수지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아까처럼 여기처럼 그 수지에 의해서 이게 조직이 괴사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닌 것 같죠? 네, 연결이 잘 안 되십시오, 그죠? 요것도 헤칼입니다. 네. 한 품종이 그래갖고 네, 요게 이제 다양한 이제 헤칼 증상인데 보면 이렇게 10% 둥둥하니 이렇게 근데 이거 보면 헤칼이 나가지고 이 수지가 바깥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네, 밀려 나오고 전통적으로 뭐 그냥 갈라지고 깨지고 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런 헤칼 증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자, 요건 어때요? 이거 보이세요 혹시? 요거 보이세요? 요것도 10% 둥둥하지 그죠? 백화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예,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요것도 헤칼이에요. 일단 헤칼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것도 헤칼이에요, 헤칼. 근데 실망하실 것 같은데? 자, 요것도 헤칼이에요. 봉합선 중심으로 해서 헤칼이 나는데 그 헤칼 난
그 부분에서 수지가 올라오고 조직이 괴사되면서 이 과육 자체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건데, 자, 요거는 어때요? 요런 증상 혹시 경험하신 분 계세요, 혹시? 요거는 C가 두 개예요. 이게 C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수정이 안 돼가지고 수정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죽어버리는 거죠. 예, 죽어버리는데 쌍배가라 그러잖아요. 왜? 쌍배가는 핵칼이 잘 나요. 핵칼이 잘 나고 핵이 깨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쪽 그 C가 이렇게 죽으면서 그 부분에서 수지가 이제 발생하면서 조직이 괴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때 이런 증상이 유독 최근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왜요? 왜? 예, 이상기상에 놓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정리를 할 텐데, 그 전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과육 내부 갈된 증상이라 그래가지고 수학을 딱 했는데 외과적으로는 정상적이에요. 네. 요거 경험하신 분 계시죠? 작년에 엄청 심했잖아요. 엄청 심했어요. 요게 작년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게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 유독 좀 심했는데 일부 품종에서, 특히 일부 품종에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모든 품종에서 나타난 건 아니었었고요. 예, 일부 품종에서 나타났는데 요거는 마독과 항도예요. 마독과 항도인데 마독과 항도에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대책이 뭐라 그래요? 원인은 여기 그래 있잖아요. 지나친 고온, 호흡량 증가. 너무 뜨거워서. 이게 너무 뜨겁고 너무 호흡량이 많아서 빨리 익어버린 거예요. 이게 빨리 익어버리는데 그럼 대책은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책에 있어요. 조기수확. 네, 조기수확. 일찍 수확을 하는데. 근데 이걸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우리가 아까 핵칼 봤잖아요. 핵칼 봤는데 핵칼 역시 마찬가지예요. 핵칼 역시 우리가 생육 초기부터 쭉 보면서 핵칼이다 생각해 이렇게 눈에 확 띄면 따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핵칼이 눈에 안 띄는 핵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 핵칼과 관련된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과 같이 교재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생리적 낙과 및 핵칼 발생 요인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요. 수세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 있죠. 수세 적과 시기와 정도 기상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데 수세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 수세 안정. 제가 일본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일본 신초들 있잖아요. 좀 강하다, 점점 강해진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생육기 때 적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보면 양도 더 많아지고 더 길게 나온 거를 잘 적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수세가 안정됐다는 말이에요. 안정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안정이 안 됐죠. 맞아요. 안정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안정이 됐는데 왜 지금은 안정이 안 됐을까? 점점 안정이 안 될까? 이상기상 때문에. 뭔가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봄에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봄에. 근데 최근에 봄에 비가 어때요? 봄에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핵칼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뭔가 하면 병익기, 특히 이제 봄철에 너무 가물 때. 너무 가물어가지고 얘가 그 씨가 핵이 제대로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 제대로 단단해지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 환경에 놓이다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7월 넘어서 7월 1일인가 7월 며칠부터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여름 온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식물이 어때요? 호흡량이 수분이 필요한 양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예전에 없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많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세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세를 안정시키려면 네, 기본적으로는 비료를 적게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전정 다 하셨죠? 거의 다 하셨죠? 네. 진흥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들 지역에 지금 한 몇 % 정도 전정을 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60% 정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많이 하셨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건 제가 잘하셨다는 말은 진짜 잘해서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더 늦추셔야 돼요. 네, 더 늦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 제가 지금 말씀드린 7월달 작년 7월달부터 9월달까지 그 고온기 그건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어디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고온이 되다 보니까 꽃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꽃눈 분화가 우리가 거의 6월 말부터 복숭아는 꽃눈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막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꽃눈 이렇게 잘라보면 있잖아요. 없어요. 작년 꽃눈하고 올해 꽃눈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그 안에 암술, 수술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없어요. 역시 그래서 조금은 너무 일찍 하지 말고 조금은 뒤로 미뤘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 하셨어요? 네, 야, 네,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손도 안 낸다니까. 손도 안 내서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수세 한 장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이제 강전정이 돼서는 안 돼요. 네, 절대로 강전정이 돼서는 안 되고 여기 보시면 특히 경액기 직전 수체 리듬이 깨지기 쉬운데 이 수체 리듬을 좌우하는 게 수분이에요. 네, 수분인데 그 수분 관리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핵화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핵화과 관련돼서는 이따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생리적 낙과하고 열과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 요거 세 개 이렇게 쭉 보이시죠? 5월 18일 날 제가 찍은 건데 작년 5월 18일 요거 세 개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요거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드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저거는 요 사람들 찍은 거 다 따로 건드만 되기로지. 네. 아니 딱 보기에 어느 거 수확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그죠? 근데 참고로 작년에는 이거 두 개 하나도 수확 못했어요. 네, 수확 하나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거 수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5월 21일 날이에요. 5월 20일. 여러분들 그 콩치 싸는 시기가 여러분들은 언제예요? 언제부터 싸요? 그 정도 싸게, 그 정도 싸게. 네, 이때부터 싸요, 그죠? 이거 뭐 놔두시고 싸실래요? 저 과일 중에 어떤 과일 놔두고 싸실래요? 야, 우리 사모님 진짜 없어요. 놔둘 게 없어요. 놔둘 게. 제가 원래 저희들 그 복숭아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 농가분한테 제가 사제의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작년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4월달 들어가지고는 온도가 상당히 저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숭아 꽃이 피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6월 말까지 거의 이게 저온이 계속됐어요. 저온이 계속돼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복숭아는 수분 수정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수분 수정 기간이 적어도 보름은 걸려요. 보름은 2주 정도는 걸려요. 그것도 정상적인 날씨에. 근데 사과나 배는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3일이면 끝나요. 수분되고 난 다음에 3일이면 수정이 돼요. 수정이 돼요. 근데 우리 복숭아는 수분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열흘 이상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것도 정상적인 날씨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보름도 걸릴 수 있고 20일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올해는 정례라든지 적화를 조금 덜 하고 적과를 우리 많이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하나도 수확을 못했죠. 핀가지가 많이 있어요. 핀가지가 많았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부 다 잘라보면 이렇게 핵은 있는데 인이 없는 거예요. 인이. 수정이 안 된 거예요. 네, 수정이.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멀쩡한 것 같아도 정상시지 못해요. 답답해요, 지금. 자, 이런 거. 이게 7월 5일 날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크죠? 얘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작죠? 자, 또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8월 3일 날 대옥계인데요.
이거 수확할 수 있겠죠? 수확할 수 있겠죠? 요거 작은 거 요거 보이세요 혹시? 그것이 많았다니까. 네. 이게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말을 잘못해서 이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거를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잘못해서 이랬어요. 제가 지도를 잘못해서. 왜냐면 다음에 있을라나? 우리가 정례를 하면 지금 정례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 거 정례를 해요? 이게 그 기부 쪽. 기부 쪽은 어차피 우리가 못하니까 훑고, 그리고 선당부 그리고 맨 위에 훑고, 그리고 가운데는 일단 두잖아요, 그죠? 도 넣고, 좀 부지런하신 분은 등면, 그 윗부분 등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 등면은 사실은 적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을 따시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정례하고 적화를 하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나머지 꽃눈이라든지 나머지 꽃에 영양분이 집중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양분이 집중된다고. 네. 우리가 정례 단계에서, 꽃봉우리 단계에서 필요한 영양분하고 꽃이 폈을 때 필요한 영양분하고 이렇게 열매로 적과를 할 시기에 필요한 영양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정례했을 때 필요한 영양분은 질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적과를 해야 할 저 시점에서는 질소질이 많이 필요해요. 질소나 가리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꽃을 필 때는 우리가 그 영양분이 주로 뭐 어떤 영양분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인산이나 가리 같은 거. 네, 미량요소.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영양분이 집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에서 제가 정례를 조금 이제 날이 추우니까 정례를 좀 덜 합시다라고 했는데 요걸 말을 바꿔서요. 여기에 정례 이거 여기 요 가지에서 우리가 착과를 몇 개 시키겠어요? 한 개밖에 더 시키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정례하고 여기 정례해놓고 요 나머지 요만큼은 남아있다고 쳐요. 그러면 요 남아있는 요 꽂는 단계에서요. 요 단계에서 꽃눈에 영양이 집중될까요? 안 집중될까요? 집중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좀 더 충실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적화 단계에서 얘 떼내고 얘 세 개만 이렇게 달랑 남겨놨다 쳐봐요. 꽃으로. 네. 그러면 지금 이사단이 낫겠어요? 이사단 안 낫다니까요. 그래서 그 단계별 작업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상기상을 극복하는 팁이에요. 이상기상을 극복하는 팁. 그 작업 안 하시면 안 돼. 양만 조절하시면 돼. 요런 결과지를 저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똑같이 말씀드려요. 요런 결과지를 작년에 한 개 뒀으면 올해 두 개를 더 가지고요. 정례를 하셔야 돼요. 적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양분을 집중시켜 주셔야 돼요. 특히 요 증상 많이 나타나는 품종들은 더더욱 더 그래요. 그래서 아직 전적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작년보다는 결과지를 조금 더 남기셔가지고 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올 봄에도 기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뭄이 올지 작년처럼 뭐 저온이 올지 아니면 바로 여름으로 오는 막 고온이 올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 각 단계별로의 작업을 반드시 해주자. 근데 그 정도만 조금씩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가야지만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네, 맞아요. 일찍 하는 것도 보고 네. 늦게 하는 것도 보고.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정상적으로 낙과가 낙과는 정상적인 낙과는 없는데 참. 네. 정상적으로 이게 떨어진 거 아니죠, 그죠? 요 꼬다리가 이렇게 남았죠. 네. 왜 그럴까요? 작년에 요 증상도 엄청 많더라고. 요 증상. 꼭지째 떨어져. 네, 꼭지 떨어졌는데 꼭지는 안에 있고 조금만 이렇게. 그건 정상적이지. 저것도 과수기예요, 과수기. 아까 그
내부 갈변 증상이 있었던 것처럼요. 얘네들도 좀 과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드려요. 요 증상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칼슘제 영양 칼슘제를 연면 시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거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많이 줄이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 시기가 중요해요. 봉지 싸기 바로 직전이에요. 네. 봉지 싸기 직전쯤 칼슘제 연면 시비 하시는 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이제 무봉지 재배하시는 분들 과원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밑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열매 하나도 안 보이시죠? 여기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혹시 완주도 무봉지 재배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없으시죠? 거운 없고 네. 전라남도 한평가면 그쪽으로는 많이 해요. 네. 무봉지를. 저쪽 경상도 쪽에는 좀 많더라고요. 무봉지 재배하시는 분 많으신데 위쪽으로는 거의가 다 이제 봉지 재배하시죠, 그죠? 근데 저희들 지역에서 이제 사실 복숭아 재배하는 데서 가장 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때가 언제예요? 봉지에, 그죠? 네, 봉지. 속고 봉지 싸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 이제 무봉지 재배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저희들 복숭아 연합회 회장님이 있는 그 장목반인데 안남이라고 하는 안남면이라는 데인데 거기는 이렇게 무봉지 재배를 하시거든요. 무봉지 재배를 하시는데 평상시는 괜찮았어요. 작년, 재작년은 괜찮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평상시라는가.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괜찮았다는 게 아니라 2016년, 2017년은 괜찮았어요. 근데 작년 2018년에는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거진 상태에서 지금 훤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이 시점을 언제 이렇게 갖는가 하면 8월 28일 날 이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지. 고장질을 네. 갖다 제대로 안 그냥 조금 더 빨랐어야 돼, 그죠? 그렇죠. 빨라야지. 네. 처음부터 이 정도까지 안 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 안 되게 만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너무 늦게 네. 잘라. 너무 늦게 잘라버려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적심해놔놓고 그 2차 성장하는 그 시기가 예년보다 굉장히 짧았다는 거 아세요 혹시? 짧았어요. 그래갖고 온도가 높고 이중으로 다 타지 않겠어요. 수분이 맞으니까 온도가 높고 수분이 맞으니까 예전에 한번 적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적심할 때까지 기간이 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걸렸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열흘도 안 걸렸어요. 그거 경험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지금 올해도 지금 결과지가 네, 이중으로 컸어요. 맞아요. 이중으로 큰 거예요. 이중으로 2차 성장이 이중으로 이렇게 됐다는 이중으로. 분들 많으시고 그죠? 네. 이게 원인이 뭐예요? 네, 이상기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기상 때문에 그런데 이중으로. 이거에 결국 땅에 뭔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땅에 뭔가가 많아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강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땅에 있는 영양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땅에 있는 영양분은 그거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교육할 때마다 정례, 적화, 1차 적화, 2차 적화 반드시 그 단계별로의 작업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저장양분 효율성을 높이고 그래야 이상기상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